자, 그럼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 53쪽 갑니다. 요약집 53쪽. 이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은 그저 색깔 칠해진 부분이 우리 법 30조 1항과 2항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30조 1항인데 계획공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제한상 손해를 발생하겠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고, 이건 과실 책임이죠 지금. 고의 과실한 책임, 과실 책임을 위조한 거고. 2번입니다. 이게 30조 2항인데 계획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제한상 손해를 발생하겠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법에 30조에 직접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법상 손해배상을 부담한 자는 계공입니다. 그러므로 계공이나 그 업무를 보조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을 물을 일이 없어요. 그럼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성립 요건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대전제는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 입혀야 된다고 그랬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제한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어요. 그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이때 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정돼야 되죠. 이게 인과관계입니다. 이건 상당성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게 통설과 판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0조 2항에서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했어요. 그랬다가 제한상 손해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랬고, 인과관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중개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대단히 넓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중개행위의 범위가 우리 계공이 경매 행위를 하다가 권리분석 잘못해주는 바람에 손해 입혔다든가, 중도금, 잔금, 등기처리 교부, 계약의 이행에 관여했다가 손해 입혔다든가, 또는 최근의 판례는 관리대행, 주택임대차, 상가 관리대행을 해주면서 만약에 손해 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건 모두 중개행위가 아니었죠. 근데 이거보다는 훨씬 넓게 이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봐서 공제금 지급해라 하고 판단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의 과실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이것은 과실 책임을 규정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사무소 제공은 계공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계공이 무과실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두 번 있는 거예요. 고용인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경우와 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과실입니다. 그럼 손해는 확정률 발생이 돼야 되고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이게 성립 요건이었고요. 그럼 이제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거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시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몇 년? 3년이고 중개인 시점부터는 10년 내 청구해야 되고, 우리 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만 배상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만 지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이거는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정신적 손해 입었다면 이것은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지면 돼요. 중개 분야의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민법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그래서 당사자가 입은 전 손해를 우리 기업공사는 배상해야 되죠. 그래서 계공은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다. 전 손해배상이고요. 자, 다음 이 보증 설정을 해서 이거는 이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죠 지금. 그래서 보증 설정은 의무이지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54, 55, 56조까지 판례가 쭉 실려 있죠. 이건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보증 설정으로 바로 갑니다. 56조. 자, 그럼 이 보증 설정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이건 중개업무 보증 설정입니다. 그 시기, 요즘 시기 갖고 장난 잘 친다고 그랬는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하여 신고까지 모두 마치는 거죠. 신고까지 모두 마쳐야 됩니다. 다만 이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보증기관에서 직접 등록하시게 통보해버리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증 설정의 방법도 잘 알아요. 보증 설정의 방법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때 공제는 보증보험과 성격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법상 보험편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우연한 사고에 기인해야 되기 때문에 공제에 가입할 당시에 이미 공제사고가 발생이 돼 있었어요. 그럼 이 공제계약은 무효죠. 그러니까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가 발생이 안 돼 있어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을 요구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후일 계획공사가 그 사고를 칠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사기를 쳐야지. 이런 의도를 갖고 공제에 가입하고 후일 실제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공제계획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공탁은 담보공탁의 의미가 있다는 게 우리 이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건 담보 취지로 공탁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그래서 세 가지 목적 하나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 금액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법인이 아닌 계공은 얼마? 1억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법인인 계공은 2억 원 이상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법인이 분사함 설치합니다. 그럼 둘 때마다 1억 이상이죠. 추가로 설정한다. 추가로.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엄청 잘 물어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법인이 분사함수를 3개수를 뒀어요. 이 법인의 최소 보증 금액은 5억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특수법인 중에 지역묘협을 기억해야 되죠. 지역묘협은 이거는 보증을 1,000만 원 이상만 하면 되는 거죠. 지역묘협은 이거 등록은 필요 없죠. 하지만 보증 설정 신고는 해줘야 되죠. 법무기 전까지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여 신고 들어야 된다.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얼마 이상이에요? 2억 이상이죠. 그래서 2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묘협 이것도 엄청 잘 묻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설정 금액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이 나옵니다. 그럼 보증의 변경이라는 것은 보증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공사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말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재설정해줘야 되죠. 이게 갱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 설정하여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보증의 변경이란 말이 뜨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이 말이 나와야 되고 보증기간이 만료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 설정하면 된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탁금으로 보증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공탁에 대해서는 회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뢰인 보조치죠. 그러니까 개공이 폐업이나 사망을 하더라도 이때는 몇 년? 3년. 그래서 3년간 회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렇다면 이건 등록 취소의 경우도 3년간 회수 금지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증에 대하여 중개 완성 시에는 설명 나가야 되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이걸 갖다가 이 설명 시기 갖고 물어봤는데 설명도 하고 사범교보다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건데 중개 완성 시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쌍방 모두에게 설명하는 거죠.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보장 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 기간, 다음에 보장 금액을 설명해요. 그래서 기관, 기간, 금액을 설명하고 쌍방 모두에게 사범도 교부합니다. 여기서 제재를 미리 볼까요? 만약에 설명을 안 했거나 사범교부 안 했어요. 이때는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죠? 근데 보증을 아예 설정을 안 하고 중개 업무 시작했어요. 이건 의뢰인 보조치 위반했죠? 의무적 등록 취소다. 이 점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손해배상금의 지급 청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해입은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 이 의뢰인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가 이 문제인데 만약에 손해배상 합의를 해줬어요. 합의서 내면 되고 합의 안 해주면 판결서 내야 되죠. 이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인락조서 등이 인정된다. 그럼 계약서 같은 것은 이거 제출서류에 해당한다 안 한다?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피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제출서류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두시고 그럼 보증기관이 의뢰인의 손해배상을 했어요. 그러면 보증기관은 개업공사에게 그대로 이것을 구상하게 되죠. 그래서 구상권을 그대로 이제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개업공사가 보증기관을 통한 의뢰인의 손해배상한 거예요. 그럼 개업공사는 15일이죠. 15일 내에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금 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내야 되죠. 이게 보존입니다. 며칠 내라고요? 15일. 그래서 우리 공인사법상 유일한 15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 잘 물어보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봤는데 그 57쪽의 맨 밑에 주의 부분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는 보증 설정 금액에 한정되지 않는다. 알아보시죠 이거. 다음에 2번입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는 게 판례였고 공탁은 담보공탁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은 업무정지 기간 중이나 휴업기간 중에 보증기간이 만료됐잖아요. 즉시 재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4번은 이건 참고해 두시는데 이거 보증보험이나 공제금의 지급 청구 시효 있잖아요. 이거 몇 년으로 한다고요? 3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비보험 같은 거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험금 청구 시효는 전부 다 3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3년이 걸리고 있다는 거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그럼 나머지는 판례만 남았네요. 그래서 판례가 지금 54쪽서부터 다시 나오고 있는데 1번 판례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개업공사의 하나므로 개업공사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조원은 넓은 의미의 보조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보조원뿐만 아니고 소속공사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되고 있다고 그랬고 2번 판례 동대문 상가 사건이었는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판례, 4번 판례, 5번 판례, 6번 판례, 7번 판례까지 있죠. 그래서 3, 4, 5, 6, 7번 판례는 중개행위 관련 판례예요. 그래서 경매행위 하다가 이행위 하다가 또 관리대행 해주다가 손해입혔다. 중개행위 하다가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8번 판례는 이제 고법 판결이니까 참고하는데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확인 설명은 정확히 했다고 그랬죠. 증인 등을 세워서 입증해버렸어요. 설명했다는 걸. 그래서 이때는 손배 책임이 없다는 게 고법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9번 판례 말씀드렸듯이 이거 계약 체결 위반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면 성실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 나가야 되죠. 그 판례였고 이게 주차장 임대차 사건이었고요. 10번 판례, 11번 판례는 과실상계 판례인데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고의로 불법행위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개공은 과실상계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판례. 그래서 10번, 11번 판례는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12번 판례는 전세 사기대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전세계약서, 연장계약서를 써줬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부업자가 손해입었거든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판결이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12번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판례, 시행사 선문양 아파트 사건. 이건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판례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제와 보증보험 같다고 그랬고요. 따라서 적어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 두시고 그 다음에 15번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이었는데 조합원 지위 같은 거 소개하잖아요. 이건 중개상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상물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관주의를 다하라는 게 우리 판결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 판결 정리해 두시고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가나 한번 볼까요? 83쪽으로 갑니다. 22번 문제인데 바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문 연습 바로 들어갑니다. 1번. 개업공사나 그 보조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공사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았죠? 1번 정답. 2번 질문. 개업공사가 공인인사 법령상 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OX. X. 원칙이 과실이죠. 과실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사무소 제공과 고용인의 업무상해로 인한 경우만 무과실 책임이에요. 3번입니다. 손해 입은 거래 당사는 개업공사를 상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5년 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안 날로부터는 3년이죠. 틀렸고 4번 고용인의 업무상해로 손해 입은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사가 설정한 보증기관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지요. 그래 틀렸고 5번 질문. 그럼 이때 고용인의 업무상해로 인하여 보증기관이 지급했어요. 구상. 고용인한테 직접 하나요? 아니면 개공한테 하나요? 구상은 개공한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개공한테 하는 겁니다. 5번. 개업공사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아니죠? 전손해배상이에요. 자, 그럼 23번 더 볼까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 성질이 있다. 판례죠?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질이 있다는 게 판례였고요. 2번 질문. 공제제도는 개업공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위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맞죠? 그래서 공제와 보증보험은 같아요. 성격이. 3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사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OX. X. 고의로 불법행위에 따라 책임지죠. 예, 그래서 역시 3번 정답이었고. 자, 4번입니다. 개업공사는 공사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 하나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맞아요? 우리 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되고요. 5번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당연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24번 판례 한번 볼까요? 판례의 내용과 다른 것은 1번입니다.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사물에 대하여 구두로 정확하게 확인 설명한 경우에는 개업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고법 판결이었죠? 참고해 두시고 2번 개업공사가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한 대부업자가 손해 입은 경우 개업공사는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전세 사기대출 사건이었죠. 다음에 3번 지문이에요. 다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건물 관리 및 월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업무를 위임받았으나 그래서 월세 임대차 계약 위임을 받은 거예요. 임차인과 채권적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행위는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핀 경우에 해당한다. 이게 바로 관리 대행해 주다가 손해핀 경우죠. 그래서 공제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던 겁니다. 참고해 두시고 다음에 4번 판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 승리 취득에 알선한 행위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제한상의 손해를 발생한 때 해당하지 않으므로 OX, X 나가야 되죠. 해당함으로 이로 말미암아 손해입은 공제기관은 공제금 지급 책임이 있다라고 해야 되죠.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3, 4번 판례는 참고 판례예요. 그래서 중개행위 하다가 입힌 경우로 이제 봐야 한다라고 해석한 판례입니다. 5번 질문.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개업공사는 손해배상 시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이 판례.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럼 25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보증설정 금액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6번으로 가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명서를 등록과청에 신고해야 한다. 업무 시작 전에 보증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원칙 맞고요. 2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보증에 관한 사항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맞죠?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번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 떴죠? 다른 보증을 설정한 후 15일 내 근증명서를 갖추어 OX, X입니다. 이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 말이 나와야 되죠? 다른 보증을 설정 후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과청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15일이 아닙니다. 그래 틀렸고 4번 질문. 보증으로 공탁하면 개업공사 폐업 3만 원부터 3년 내로 회수할 수 없죠? 5번 질문.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사 갑의 중과실로 거래 당사자 을에게 1억 5천만 원의 제한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전손해배상이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럼 27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28번 잠깐 볼까요?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청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손해배상 합의서 내는 거 맞죠? 근데 계약 사본은 아니었죠. 다음에 화해조서, 법원의 판결문 4번, 청구인낙조서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업공사의 보증 설정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이에요. 개업공사가 설정한 보증보험 공제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간 만료 떴죠? 개업공사는 그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OX, X, 기간 만료일까지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기간 만료가 되면 기간 만료일까지가 등록하면 된다.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 증명서를 갖춰 등록처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1번 정답이었어요. 이미 개업공사 2번 개업공사가 설정한 보증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렇죠. 3번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 중에는 보증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시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에만 보증을 갱신하면 된다. 맞아요? 네. 이게 재설정이죠.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4번 보증을 변경하거나 재설정, 재가입 또는 보존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기관이 직접 등록과청에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참고하시고 5번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한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개업공사에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맞죠? 자, 그럼 30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31번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5의 기출이었는데 지문 연습하기 때문에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OX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죠. 그래 틀렸고
2번 질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 보증 설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뭐예요?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 설정해야 되죠. 원칙이 얼마예요? 원칙은 2억이다. 법인이니까. 다만 지역료만 1,000만 원 상으로 봐준 거죠. 자, 그래 2번 틀렸고 3번.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사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간 만료 떴죠? 그러면 보증기간 만료 15일이네. OX. 기간 만료 일까지죠.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되죠. 틀렸고 4번.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게 뭐예요? 보증. 이게 보증 설정이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게 보증입니다. 보증을 이행하지 않냐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등록과청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는 임취라고 그랬죠? 임취. 맞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밑줄 긋고 무조건 체크하는 겁니다. 5번 질문.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사는 30일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30일이 아니고 15일이죠. 그러니까 15일 내에 재가입하거나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일이다. 그래 틀렸죠. 그래서 4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32번 우리가 다 풀어봤던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33번서부터는 계약금능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약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 계약금능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있잖아요. 21회, 23회, 24회 기출로 돼 있죠. 그럼 낸 지가 좀 됐네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죠. 이것은 거래사고를 대비하는 사전적 예방 제도임을 일단 이해할 수 있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에스크로우 제도, 계약 이행 대행 제도 이거와 유사한 제도이고요.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이전 의뢰인에 유리한 제도예요? 취득 의뢰인에 유리한 제도다. 맞죠? 계약 파기됐을 때 바로 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취득 의뢰인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개업공사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계약금 등을 예체하라고 권고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예치 권고할 때 누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이거 개공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죠. 또는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로서 6명이 정해져 있네요. 예치 명의자로. 그래서 은행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나요? 공개사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채식관서 가능하죠. 또 보험회사 명의로도 가능하고요. 계약, 이행, 대행 전문회사가 있죠. 이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예치 기한은 언제까지 하면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 다음에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당연히 예치할 수 있고 잔금도 예치할 수 있더라. 이것을 우리 법문에서는 계약금 등이라 표현했죠. 계약금 등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예치 기관은 어디냐? 그러면 예치는 어디다 할 수 있냐면 일단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고 공제사업자에게도 예치할 수 있고 신탁업자에게도 예치할 수 있고 그 외의 기관 돼야 안 돼요? 되죠? 등. 그래서 이게 금, 공, 신, 등이다. 맞죠? 그럼 이 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우리가 금융 업무하는 채식관서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예치가 또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예치 권고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우리 법은 개공을 안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공은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는 의무를 부담하더라. 그래서 우리 개공께서는 이거 당사자와 자신의 명의로 예치할 때는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을 맺어야 되죠. 예치 수수료, 인출 방법에 대한 약정 미리 맺어야 되고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죠. 나아가 거래 당사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도 없어요. 동의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죠. 이거 그럼. 그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떼먹고 도망갈까봐 예치 금액에 담으로 보증 설정해줘야 되죠. 보증보험 공제 공타용으로 보증 설정하여 그 증서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까지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개공의 명의로 예치할 경우는 개공한테 이런 의무를 부담을 시켰으므로 개공은 자기 명의로 예치할 때는 이 의무를 이행해줘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그 밖에 입법 위반이에요. 그 밖에 입법 위반이 제재가 뭐예요? 업무정지. 맞죠? 업무정지고 여기에 지금 실비가 발생되죠? 그럼 여기 예치수로 같은 거 발생되면 이거 실비로 받을 수 있죠?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예요.
그럼 이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 가능하다?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수령제를 인정하고 있죠. 미리 수령을 해갈 수가 있는데 미리 수령을 해갈 권한자는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 이전 의뢰인이죠. 이전 의뢰인이 미리 수령할 수 있어요. 그럼 이자가 미리 수령을 해가서는 가서 보증서 끊어봐야 되죠. 그럼 사전 수령을 위한 보증서 발행기간 정해져 있죠. 금, 보. 기억나세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가서 끊어오는 겁니다. 이게 금보죠. 성이 뭐라고요? 성이 홍. 그죠? 성이 홍이고 금보한테 가서 끊어와서 이걸 보증서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예치 명의자에게. 예치기관 아니고 개공도 아닙니다. 예치 명의자에게 보증서를 미리 교부하고 이거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이는 제도로 하겠습니다. 낸지가 지금 24회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챙길 필요는 있는데 금공신 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치기관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채신관사는요. 예치 명의자이자 예치기관이에요. 그럼 거꾸로 예치 명의자는 소속의 명의로, 중개보조원의 명의로, 매수인, 매도인의 명의로 예치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기억하고 예치기관은 금공신 등으로 기억하시고 사전 수령한 보증서 발행면은 금보고 이것을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꼼꼼히 챙겨두시고요.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쉽게 잡아낼 거예요. 됐죠? 문제 확인합니다. 자, 그럼 문제집 88쪽 33번 문제 21회 기출문제였는데 공인인증사분영상 개업권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사가 거래당사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맞죠? 2번 질문.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사의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인사협회가 예치할 수도 있다. 맞죠? 다음에 3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 될 수 있죠.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지요. 4번 질문.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OX. X. 매도인 명의는 불가. 5번 질문.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그죠? 34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35번 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맞았네요. 정답. 2번 질문.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자신의 예금 통장에 함께 예치할 수 있다. 안 되죠? 분리 관리해야 돼요. 이걸 위반해버리면 개공은 업무정지입니다. 다음에 3번 질문. 개공사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즉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게 됐는데 이 의무를 이행치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X. X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기출지문이었죠 이것도 역시. 틀렸고 4번님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는 예치기관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지요. 예치 명의자도 될 수 있죠. 5번님은 매도인이 계약금 등의 예치를 계약공사에게 요구한 경우 계약공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없어요. 없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겠죠? 나는 싫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역시 5번 틀렸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37번 문제로 가볼까요? 역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 명의자 모두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반드시 분리하여 관리해야 된다. 틀렸어요? 보였습니까? 예치 명의자 모두가 아니죠. 예치 명의자 중에 누구만? 개공만. 개공만이 분리관리 의무가 있어요. 나머지는 분리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이게 전에는 지문을 이거 예치 명의자 모두는 이랬죠.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는 그렇게 냈다는 거죠.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 명의자는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냈던 거예요.
이게 예치 명의자 중에 지금 분리관리 의무가 있는 건 개공뿐이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틀린 지문을 했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내버린다고 그랬죠, 문제를. 예치 명의자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면은 심각한 거죠. 2번 질문. 개업공사가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당사자에게 권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치금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진다는 의사표시를 거래 당사자에게 해야 한다. 담보 책임을 진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것도 기출유무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 내 명의로 예치하는데 금융기관에 예치할 거다. 근데 이 금융기관이 만약에 부도나가지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보호가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질게. 이런 의사표시죠. 이게 담보 책임을 진다는 의사표시예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예치된 계약금 등을 사전 수령할 권한인 자는 그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기관에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OX. X. 어려운 질문이죠. 보증서 예치 기관에 주는 거 아니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틀렸고 4번입니다. 계약금 등은 매도인 또는 소속공사의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 안 되죠? 예. 5번 질문.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이나 공탁을 해야 하며 거래 당사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맞죠? 이거 이제는 안 헷갈리시겠죠? 우리 업무보증서 있죠? 업무보증서. 중개업무보증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거. 이 보증서 미교부는 제재가 뭐였어요? 백과. 근데 예치보증서 있죠? 예치보증서 미교부는 업무정지예요. 차이가 있죠?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5번 지문을 위반해버리면 업무정지죠, 이거. 자, 그러면 38번 문제는 23회 기출인데 우리가 이미 풀어봤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39번서부터는 금지행위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요약집 다시 돌아가야 되죠? 요약집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표보다 오늘 진도가 더 나가게 생겼죠? 예, 물론 예습은 안 하셨겠지만 예습 다 하셨나? 더 나가도 되죠? 예. 자, 금지행위 들어갑니다. 59쪽. 원래 문제풀이는 정석이 예습을 하고 오는 거죠? 그게 정석이에요. 바로 직전에. 미리 해놓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바로 직전에 하고서 딱 듣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원래.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공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왜 웃어요? 바로 직전에 언제 하냐고요? 그럼 5시에 일찍 일어나서 와서 해야죠. 신랑 알아서 밥 드시라고 그러고 와서 해야지 얼른. 예. 예전에는 그 독서실 있잖아요. 우리도 독서실이 지금 별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독서실 키를 수강생들이 갖고 다녔죠.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문 열고 닫고 청소를 전부 다 수강생들이 했지, 다. 직접.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관리는 하는데 일단은 새벽에 와서 공부해야 된다고. 또 늦게 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부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즘은 진짜 속된 말로 날로 먹으려고 그랬죠. 날로. 예. 날로 먹으려고 해. 날로 자격증 가져가려고. 시험은 진짜 어려웠어요, 전보다. 분명히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각도 같은 게 이제 옛날처럼 지저분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명쾌하게 나오긴 하는데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암기만 해갖고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응용된 지문이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수험 기간이 길어진 거고. 전에는 솔직히 진짜 한 6개월 정도만 공부하면 합격했다니까요. 학원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제대로 책이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책도 없었지. 그 다음에 이제 강사도 이렇게 한민우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없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책도 지금 워낙 정교해졌고요. 문제들도 정교해졌죠. 근데 여전히 옛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책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전보다는 분명히 어려워졌어요. 보면 민법 문제 같은 건 나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야, 진짜 이 정도로 우리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이게. 그놈의 판례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깊이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어? 그 손님만 잘 모시면 될 거 아니에요. 사고 안 나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절대평가할 게 아니고 우리를 전반적으로 나눠서 한 40점만 맞으면 다 자격증 주는 걸로 그냥. 그죠? 그랬으면 참 좋겠죠? 합격하고 나서도 그 말씀 꼭 그 마음 변하지 마세요. 합격하고 나시면 자격증 딱 받으면 그냥 문제 뭐 이렇게 쉽게 내냐고 막 그렇게 이렇게. 자, 금지행위 갑니다. 요약집은 지금 59쪽이죠. 이 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인데 금지행위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냅니다. 다만 이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금지행위는 우리법 33조 적용 대상이 이거 금지행위는 계공 등한테만 적용되는 거죠? 그럼 계공 등이란 말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 소공이나 보조원도 금지행위면 안 돼요. 그러면 이들에게만 이게 적용되니까 일반인이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 이거 금지행위가 적용될 일이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그 종류는 7가지 7금지라고 했는데 암기해버렸죠 이거? 매무수거, 증직투 이렇게 이제 암기했어요. 그래서 중개사물에 대한 매매업이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다음에 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행위, 다음에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 그르치게 하는 행위, 증서 등에 대하여 중개했거나 매매업을 하는 행위, 직접 거래, 쌍방대리하는 행위, 투기 조장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무수거 증직투를 암기한 이유가 제재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매무수거에 걸렸다. 이건 1-1이고 증직상투에 걸리면 3-3이고 맞죠? 7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 계공이 하면 행정처분. 계공이 이거 위반하면 행정처분은 임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죠. 또는 업무정지예요. 임취 또는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면 소속공사는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이 한 건의 위반 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는 좋은 케이스다. 그래서 이건 제재를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매무수거 증직투로 꼭 이해해 두시고 이거는 금지행위에서는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짚고 갑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죠. 그러면 중개사물이 아닌 것의 매매업은 당연히 금지행위가 아니고 매매를 업으로 해야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성 있는 행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고 팔고 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지행위인데 그럼 한 번 정도 사고 파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죠. 단 의뢰인인 자와 1회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매매했습니다. 이건 금지행위 아니에요. 금지행위 맞죠? 뭐에 걸린 거예요? 직접 거래죠 이거. 의뢰인과 거래했죠 이거? 그러니까 직접 거래가 맞아요. 그래서 이 점 주의하시고 그럼 임대업은 금지되는 행위다 아니다? 임대업은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죠. 근데 의뢰인과 임대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직접 거래죠. 그래서 어쨌든 임대업은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두 번째 금지행위는 무등록업자의 거래는 조문만 충실히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아야 되죠. 알면서 이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의 거래로서 금지행위로 하는데 이때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았습니다.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 점이 그러니까 조문만 충실히 해두시고 세 번째 금지행위 보수를 초과해 받은 행위인데 이거는 중개 보수뿐만 아니고 실비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 보수라든가 실비를 그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명목을 불문하고 일체의 것을 더 받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현금으로 더 받은 경우는 똑 떨어지는 보수 초과라고 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뭐 증여를 받았다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럼 나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양 대행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권리금 거래 소개하고 모두 보수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초과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 이해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일방이 전액을 부담했어요. 한도 내에서 받았습니다. 이거 보수 초과가 아니다. 금지행위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한도 내에서 받았으면 보수 초과 절대 아닙니다. 이 점 이해해주고 당좌수표 사건 기억나세요? 액면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받았죠. 후일 이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됐어요. 또는 그대로 반환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보수 초과에 걸렸죠. 이 사건에서 말이에요. 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이 된다 안 된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점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을 해주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확정금을 지급 후 나머지 차익을 모두 취득한 행위
택지 조성 분양계약. 기억나세요? 이거 보수 초과도 아니고 직접 거래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더 설명할 텐데 택지 조성 분양계약은 무죄 사건이라고 기억합니다. 무죄 사건이에요. 초과 소수도 아니었고 보수 초과도 아니었고 직접 거래도 아니었다. 이 점 이해두시고 그 다음에 순가 중개계약 기억나세요? 차액으로 중개보수 지급하는 거죠. 그럼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죠. 그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을 때 비로소 금지되는 보수가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 금지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기까지는 이해해 주셔야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금지행위로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등을 하여 의뢰인의 판단을 취하는 행위예요. 그럼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는 주로 확인 설명 사항이 거래상 중요 사항이 되는데 물건 자체에 관한 사항만 중요 사항이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가격에 대한 정보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가격에 대한 정보도 거래상 중요 사항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였어요. 이 거래에 있어서 가격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는데 이걸 그르치겠다. 그럼 거짓된 행위 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소송 제기된 사실을 숨겼다든가 또는 개발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고지하에 거래시켰다. 금지행위 맞죠? 또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살려는 사람도 없는데 이 토지 사면 고가로 바로 전매해줄게 라고 기망하는 행위. 이것이 유사 사례가 이 토지 사면 내가 1년 내 2배로 팔아줄게 이거죠? 거짓된 행위라고 했고 나아가서 매도인과 우리 개업공사가 짰죠. 매도인과 짜고 매수 의뢰가격을 숨긴 채 매수 의뢰인에게 아주 고가로 팔아치우는 거예요. 팔아치우고 그 차액을 매도인과 나눠 가졌어요. 이거 거짓된 은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거짓된 은행의 사례들이었습니다. 이 정도 감 잡아주시고 여기에 걸리면 형법상 사기죄와도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사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1년짜리 4개였고 이제 3년짜리 이제 요 4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증직2. 그러면 이거 증직2는 증서 등에 대하여 중개를 했거나 매매업을 했거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증서, 중개, 매매업이 금지가 돼 있는데 중개를 해도 안 되고 사고팔고업으로 해도 안 됩니다. 이때 증서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주택법에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나오는 것들이 증서였다. 따라서 입주자 저축증서가 있죠. 청약저축통장, 그 다음에 주택상환 사채, 철거 예정자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 확인서, 무허건물 확인서 이런 게 이른바 딱지였죠. 이거 딱지치기 하지 말라고 했고 이걸 소개해도 안 되고 매매업을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이 증서에 우리 분양권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권은 여기서 말한 증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가 분양계약서가 이게 증서냐의 문제가 생겼죠. 상가 분양계약서는 매매계약서에 불과할 뿐 여기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점이 있으시고 그래서 증서 중개 매매 금지되어 있고 6번째 금지행위로 이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 쌍방 대리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직접 거래의 개념은 중개를 의뢰한 자란 점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중개를 의뢰한 자와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우리 개공 등이 거래를 하시게 되면 이게 직접 거래다. 그럼 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거래했어요. 이들과의 행위는 직접 거래 맞죠 이거? 분명히 맞고 이 거래의 범주에는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전부 다 포함이죠. 등등등 어떤 시로든 거래하면 안 된다. 이거는 실수요 목적에도 소용없고 횟수 따지지 않고 보수받과는 안 받과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된다. 그러나 우리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인인계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또는 또 다른 개업공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매도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개공이 대리권 받고 그 부동산을 매수해버렸습니다. 이거 자기계약이죠. 맞아요? 개공이 대리권 갑으로부터 수여받았어요. 그 아파트 싸고 줬습니다. 사버린 거죠?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그럼 자기계약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당사 동의가 있으면 허용됐잖아요. 자기계약은 우리 무조건 금지행위죠. 뭐에 걸렸어요? 직접거래에 걸렸어요. 직접거래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쌍방대리입니다. 양쪽을 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쪽을 다 당사자 다 대리해서 계약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인데 동의불문금지죠 이거. 그래서 민법에서 원칙 금하지만 동의가 있으면 허용되는데 우리는 동의를 불문한다. 그럼 쌍방대리가 금지니까 일방만 대리하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때 계약의 이행행위입니다. 잔금지급과 등기처리 교부를 쌍방대리하는 거예요. 계약 이행행위에 대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다 아니다? 금지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감 잡아두시고 이게 직접거래 쌍방대리였고 마지막 금지행위 투기조장인데 속도 따라오셨죠 지금? 투기조장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더라.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이죠. 이것의 전매를 중개를 했거나 또는 법령이 유행에 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이 된 부동산이에요. 이것의 전매를 중개했죠. 그러면 투기조장 두 번째가 되는 건데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 매수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 안 치고 잔금을 쳤음에도 이거 병액 그냥 받아치우는 거죠. 이거래 소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도와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미등기 전매 행위자의 전매 차익 여부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불문하고 금지행위죠. 이게 되고요. 이때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 뭐냐? 바로 분양권. 전매 제한에 걸려있는 분양권이죠. 이것의 전매를 중개하면 투기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이게 이번에 투기과일지구 다시 지정됐죠. 이거 그래서 투기과일지구라든가 이 투기과일지구의 지정 목적은 기본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목적이에요. 투기과일지구로 소득권에서 묶였다. 세종시에 묶이면 이거 이전 등기 하기 전까지 아예 전매 금지예요. 아예 금지입니다. 아예 금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오피 분양권까지 같이 묶는데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투기지역의 지정 목적은 원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부과 목적이었죠. 투기지역은 원래. 근데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로 현재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고 LTV DTI를 훨씬 더 심하게 규제할 수 있죠. LTV DTI를. 그래서 이제 투기지역은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투기지역 제도는 소득세법상 제도예요. 실무니까 알아두세요.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상 제도고 따라서 투기지역 지정은 누가 권한이 있느냐?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고의 권한을. 투기과일지구는 지정 목적이 지정이 주택법에 따르죠? 주택법은 주무부처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럼 투기과일지구는 누가 지정하겠어요? 당연히 국장이 지정하는 거죠. 감 잡혀요? 누가 지정권자냐? 투기과일지구 시도에서 지정할 수 있지 않나요? 시도에서도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그 투기과일지구도 역시 시도에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투기과일지구 알고 있어야 될걸요? 이게 개론이든 공법이든 시사적인 문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지금 이게 다시 부활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무 쪽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급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권자예요. 물론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권자고 투기과일지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목적으로 주택법상의 제도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두세요. 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손님이 물어봤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살을 붙여서 썰을 엄청 풀어야지. 그래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투기과일지구가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게 머뭇머뭇하면 안 되죠? 아, 그거요? 그러면서 여유있게 딴 얘기 하다가 살을 막 붙여서. 자, 그래서 그 정도. 그 60쪽, 61쪽 있지 않습니까? 60쪽하고 61쪽에 판례가 쭉 실려있죠? 이 판례도 꼼꼼히 다 챙겨야 됩니다. 전부 다 챙겨야 돼요. 그럼 문제를 볼까요? 90페이지. 자, 90페이지에 39번 문제 갑니다. 금지행위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지행위 규정은 개공사뿐만 아니라 중개법인의 임원, 사원, 소속공사 중개보조원에게도 적용되나 무등록 중개업자나 일반인에 적용되지 않죠? 2번. 개공사가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 계약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맞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보수를 초과하여 받게 되면 그 초과한 부분은 무효잖아요. 근데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은 유효입니다.
3번 개공사가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임치 또는 업무정지죠. 그러나 개업공사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등록의 결격서에 해당한다. 틀렸죠? 이게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해요. 즉시 결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형벌,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이고 등록 취소를 당해도 결격이죠. 즉시 결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 틀렸고 5번 소속공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과 동시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자격정지와 행정형벌은 병과될 수 있네요. 맞죠?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맞죠? 예를 들면 금지행위 맞죠? 금지행위 알아보셔야 돼요. 어려운 지문이에요 지금. 그거 기술 지문인데 자격정지 사유는 행정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게 떠올려야 되거든요. 자 40번 갑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럼 해당하는 거 O 아닌 거 X입니다. 기억입니다. 소유 상가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행위. 금지행위 아니죠 이거? 임대업 아니다. 확실하게 의뢰인이 아닌 자라고 확실히 무엇을 막았어요 지금. X. 니은 미확정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고지하여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거짓된 언행. 1-1이죠. 다음 디귿입니다. 매도 의뢰인과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매수 의뢰인에게 시가의 2배의 가격으로 토지 매매를 알선한 후에 그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 거짓된 언행이라는 게 판례죠 우리. 예, 그래서 금지행위 1-1이었고 리을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매수 의뢰인에 매각하는 것을 중개하는 행위. 배우자 소유 토지죠. 이건 내 거 아니죠. 지적거래 아닙니다. X. 다음 미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입니다. 이거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죠. 정당한 중개활동이고. 다음 비읍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이건 겸업의 문제지 금지행위가 아니죠. 예, 그래서 역시 X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었어요.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럼 41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42번으로 풀어쓰는 문제 연습합니다. 18회 기출로 되어 있는데 다툼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기억입니다. 개공사 A는 자기의 인척이죠 지금. B 소유의 주택을 매수의뢰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정당한 중개활동이죠. 배우자 물건, 인척 물건. 전부 다 아닙니다. 니은 개공사 D는 매도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의뢰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이 지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방대리. 매도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매수의뢰인과 계약을 해줬죠 지금. 일방대리예요. 표현 알아두셔야 됩니다. 금지행위 아니고 디귿입니다.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이건 보수가 분명하죠. 그러나 리을입니다. 상가 분양대행을 하면서 분양대행의 밑줄이죠 이거. 작년 문제에서도 이거 물어봤는데 분양대행 떴어요 지금.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이거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분양대행을 봤어야 되죠. 금지행위 아니에요. 다음에 미음 주문. 무허가 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했다. 매매를 중개 밑줄 그으면 이거 정당 중개활동이죠. 근데 이것도 속지 말아야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 맞죠? 매매업이에요. 근데 무허가 건물의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 이건 금지행위 아니죠?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중개업한 거죠 지금?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몇 개? 한 개뿐이었어요. 그래서 디귿만 해당했습니다. 자, 그럼 43번 더 볼까요?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자, 박스형인데 또 옳지 못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거꾸로 쓰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억입니다.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매매 행위가 그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맞죠? 사회통념 나왔으니까 맞는 말이죠. 니은 중개의뢰인과 1회, 중개의뢰인과 1회, 중개사물에 대한 매매를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OX. X죠. 의뢰인과 1회 매매했죠? 의뢰인과 1회, 중개의뢰인 1회, 밑줄 긋고 매매를 하는 행위.
금쟁이가 아니다. X잖아요. 그게 밑줄 쭉쭉 그면서 체크하는 거죠, 이게. 다음 디귿입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거나 분양 대행업,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쟁이가 아니다. 맞네요? 다음 리얼 법정 중개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는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죠? 중개보수와 실비는 전혀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았다 하여 초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맞고요. 미음 개공사 등이 금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의뢰에 제한상 손해가 발생될 것을 요한다. 손해 발생 금쟁의 성립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X죠. 그럼 지금 옳지 못한 거 몇 개? 2개였어요. 2개. 그래서 니은과 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3개로 써버리면 안 되죠. 그냥 거꾸로 쓰는 거 조심하시고. 그럼 44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45번 있잖아요. 요거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당해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사물의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사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당해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 가격도 거래상 중요사항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급할래요. 정답이고. 2번 질문. 개공사가 거래항사 쌍방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 이전 서류 교부와 잔금의 이행에 대하여 거래항사 쌍방 대리하는 것은 금쟁이에 해당한다. OX. X죠. 등기 이전 서류 교부와 잔금의 이행. 이거 이행에 대한 쌍방이죠? 그건 금쟁이가 아닙니다. 틀렸고. 3번.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 증서에 대하여 그 소지자가 증서를 매매 교환한 경우도 공사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OX. 우리 금지행위는 일반인이라든가 또는 무등록자인 적용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 얘기 아니에요? 갑과 을이 통장, 1순위 통장을 사고 판 거예요, 지금. 소지자죠, 지금. 이자가 이걸 사고 파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법상 금지행위가 아니죠. 이거는 주택법에서 금지행위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주택법으로 처벌돼요. 그러면 통장을 사고 판 당사자는 주택법 위반으로 3-3.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아니에요, 이거. 맞죠? 그럼 이것을 소개한 우리 개공이 있죠? 공인인사법에 따르면은 역시 3-3. 주택법에 따라도 역시 3-3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처벌이 똑같아졌어요. 자, 그래서 소지자는 이제 우리 금지행위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4번. 금지행위 중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에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의 분양계약서 등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5번 질문이죠. 탈세를 목적으로 한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중개인의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다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매 차익 불문 투기 조항이죠, 이거? 예,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럼 46번 11회 기출문제로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해놨는데 자, 그러면 47번 문제 볼까요?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1번입니다. 개공사 등이 중개 의뢰인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한도를 초과하는 액면 및 당좌수표를 교부받는 경우는 당좌수표 나왔죠? 그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었거나 그대로 의뢰인에게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2번 질문. 토지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그중 일부를 타임해도 자,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나왔죠? 무죄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는 확정금을 지급 후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한 남의 차익을 모두 취득하는 행위는 보수를 초과받는 행위라 볼 수 없다. 맞죠, 그럼? 이게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이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토지를 우리 중개인이죠. 개공이 매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 토지를 내가 포크레 내고 싹 갈아엎는다. 택지로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형질 변경한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에 분양을 한다. 그리고 분양대금 들어온 족족 여기 확정금을 대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차익은 내가 모두 갖는다. 이런 약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지금 갑으로부터 개공이 매수했잖아요. 이게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냐 이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차익 모두 가졌죠. 보수 초과냐 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 갑과 개공 사이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보건대 이것은 중개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즉 위임, 도급과 같은 복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중개로 볼 수 없으니 갑은 중개 의뢰인이 아니에요. 의뢰인이 아니에요. 그럼 직접 거래에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나아가 중개가 아니니 보수초과에 걸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이건 무조건 무죄 사건이다라고 기억해야 돼요. 무죄. 근데 우리 기출에서는 한 번도 안 물어봤죠. 왜? 판례가 엄청 길거든. 이걸 줄여야 되는데 지금 못 줄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제자가. 자, 다음 3번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포괄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자, 포괄적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여야 한다. 이 판례는 중개보수 쪽에 실려 있어요, 지금. 이 판례는. 이게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환계약 중개했다고 그랬는데 상가 임대차로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는데 거래금액 1억이었고 여기에 권리가 1억이었어요. 이에 대한 우리 개공이 보수를 어떻게 받았냐면 그때는 영수증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래금액 2억 딱 해갖고 0.9% 때려갖고 18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자 이놈아 가서 찔러버린 거 아니에요. 이 영수증을 첨부해갖고. 그래갖고 개공한테 업무정지 6개월이 나갔어요. 임치니까 보초가다 해갖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때려왔었어요. 퉁쳐갖고 권리금 거래 소개하면서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래갖고 개공이 이걸 소송을 제기했죠. 나는 초과 수사한 게 아니다. 이거는 이 180만 원은 권리금에 대한 대가 90만 원이 있고 상가에 대한 보수가 90만 원이다. 그러니까 절대 초과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까지 이걸 끌고 갔어요.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 어디까지가 중개보수이고 어디까지가 권리금에 대한 대가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래서 형사원칙에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애매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그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윤선이가 무죄 판결 받아버린 거예요. 검사가 제대로 증명을 못한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갖고 이게 무죄가 나간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포괄적으로 받았다. 그럼 이건 초과수수로 볼 수 없다. 바로 그 얘기예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택지조성 분양사건에서 했던 얘기인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란 개공사가 중개의뢰로부터 중개사원의 중개 의뢰를 받고 의뢰인에 대한 전제가 돼야 돼요. 의뢰인이 되고 의뢰받은 중개사원에 대한 매매기관, 임대차 등 같은 권리 득실 행위에 관한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걸 의뢰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죠. 갑을. 중개를 의뢰한 자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자, 맞고요. 5번입니다. 임야가 개발지향으로 결정돼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하는 사람도 없어 상당하게 현금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물어 매수인에게 바로 비싼 값을 결매할 수 있다 기망하여 매매계약 체결했다면 이는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거짓된 언행이었어요. 근데 요즘도 그런 저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 아주 가까운 아는 사람이 분양권 있잖아요. 이걸 판 거야, 최근에. 팔았는데 보수를 일단 100만 원. 법정 보수는 해봤자 뭐 피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다가 100만 원에다가 피 있죠, 피. 피에서 또 한 100만 원 띈 거예요. 그리고 50만 원 정도를 또 뗐대. 그래서 50만 원 띈 게 뭐냐 그랬더니 뭐 그 교통비 왔다 갔다 하면 뭐 그런 거 또 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맞냐 하고 문의가 온 거예요. 그렇게 받는 게 맞냐? 누가 그러더냐? 그랬더니 중개업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영수증 써달라게라. 가서 찔러버리게. 절대 안 써주지. 그죠? 아직도 그렇게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수룩하면 당하는 거야, 다. 이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 무슨 50만 원 또 뭐야. 그래갖고 뭐 처음에는 이제 밥도 사줬대. 거기서 뭐 추어탕인가 사줬대. 그래갖고 추어탕 사줬다가 아주 좋다고 전화했는데 알고 봤더니 보수가 법정보수는 물론 이제 분양권은 법정보수로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정도면 적당했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잔금 때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법정보수는 한 4, 50만 원밖에 안 됐지. 근데 그걸 250만 원 땡겨갔으니까 너무한 거지. 이게 거기다 추어탕 한 8,000원짜리 하나 사준 거 아니야, 그냥. 그죠? 그게 능력 있는 개공이에요. 그게. 그랬다가 이제 걸리면 한 방에 가시는 거죠, 이제. 한 방에. 자, 그럼 48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49번 하나 더 풀어보죠. 그 49번 문제가 이 법정 행정행위의 기준이 다른 것을 그랬잖아요. 이런 문제 유형이 2번이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 얘기는요, 1년짜리가 4개에다가 3년짜리도 4개라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문일에게 딱 좋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매무수거 증직투로 암기해버리는 거예요. 갑니다. 1번. 개공사에는 그의 친구가 소지하고 있는 양도할선이 금지된 재개발 입주권을 그의 부탁으로 매매를 승사시켰. 자, 양도할선이 금지된 재개발 입주권이죠. 이거 증서죠. 양도가 금지가 되고 있는 이거. 그러니까 증서예요. 이 증서에 대하여 매매를 승사시켜요. 이거 증서 중개죠. 3-3. 투기 주장으로 보더라도 3-3이에요. 어쨌든. 다음 2번입니다. 소속 공인인사인 B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개인인 갑에게 싼 값으로 매도하였다. 직접 거래. 3-3. 3번. 중개보조인 C는 매도인인 갑으로부터 상가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자신이 직접 그 상가를 매수하였다. 자기 계약이죠, 이거. 이게 자기 계약이에요. 직접 거래죠, 그럼? 3-3.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 매수해버린 거 아니에요. 다음은 4번. 개공사 D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친구 갑의 부탁으로 자기의 사무소에서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했다. 1-1이죠.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죠. 5번 질문. 개공사 E는 탈세 목적 소유권 있는 게 하지 않은 갑소유의 오피스텔의 매매를 중개했다. 투기, 조장. 3-3이었습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그럼 5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쉬었다가 부수 나갑니다.